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5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이 세계와 지역 현안, 양자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을 건설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중 양국은 여러 현안들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미국 정부와 기업체를 겨냥해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는 동안 사이버 보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비난하고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밖에 중국의 열악한 인권 문제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6일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군사회담을 열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전날 이뤄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들이 러시아의 제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판과 계산 착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70차 유엔 총회가 1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이번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도 창설 70주년을 기념해서 오는 25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오는 28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인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를 채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이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 채굴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며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것은 극도로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두 나라 간 사실상의 해상 경계 지역 부근에 16개의 가스 시추 장치를 설치하고 이 중 7개를 가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2008년 영토 분쟁 지역에서 해저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독자적인 시추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2010년 이후 두 나라 간 영토 분쟁이 심화되면서 파기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공군 소속으로 보이는 전투기들이 일본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투기 4대가 15일 북부 홋카이도 상공을 침범했었다며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약 16초간 일본 영공에 머문 뒤 쿠릴 열도 쪽으로 이동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쿠릴 열도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 이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17일은 전국의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정권의 최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와 핵실험 위협을 규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ll, we of course urge North Korea to adhere to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북한이 또다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시사한 데 대해서 각국의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인권 주간이 개막됐습니다. 미국을 중심이 돼서 북한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핵이라고 하는 이런 유력한 수단을 가지고 목요일인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는 최고 2.5m까지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금요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동해안은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와 핵실험 위협을 규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도발을 제지하기 위한 외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유엔 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16일 밝혔습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에는 160여 명의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이 대거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 방문은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치면서 도발 위협의 강도를 한층 높인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28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유엔 무대를 통해서 북측이 군사적 무력 시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예방적 차원에서 외교, 그것이 이번에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 도발 저지에 총력전을 펴는 양상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13개 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 본부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막기 위한 관련국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20875나 20945 등 기존 안보리 결의에 규정한 자동 개입 조항인 일명 트리거 조항에 따라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사실 포괄성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필요 없이 기존 결의안을 갖고 좀 더 현재보다는 좀 더 강화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보다 강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황 본부장의 뉴욕 방문을 수행했던 한국 측 육자회담 차석 대표 김건 북핵 외교기획단장은 15일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초 18일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9.19 공동성명 10주년 세미나 참석이 목적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측 인사들을 만나 도발 저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단장은 중국 측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샤오첸 외교부 한반도 사무 부대표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북핵 불용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미 백악관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 주장에 대해서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영내 긴장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repeat our call that North Korea should refrain from irresponsible provocations that aggravate regional tensions.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 등 영변 핵시설의 재정비와 가동을 시작했다는 관련 보도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15일 핵무기 수준을 증강하고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가 재정비돼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that's why we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영내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런 북핵 불용의 입장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육자 대화의 틀 안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복귀하도록 동반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관리들은 북한 정부가 최소한 9.19 공동성명 등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육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명백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irresponsible provocations that aggravate regional tensions and instead focus on fulfill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커비 commitments. 대변인 역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또다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시사한 데 대해서 각국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캐나다는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스트리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15일 VOA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조짐이 여기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힌 것을 고려할 때 어떤 로켓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특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 이루어지는 적절한 조치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 동반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이 관련 프로그램들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의 공동 언론 발표문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 오스트리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해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동해상에 배치한 이지스 구축함에 미사일 탐지 임무를 공식 부여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돼 약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임무가 공식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따른 겁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커지면서 탐지 임무가 추가로 부여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포착되면 이지스함 한 척을 더 증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엔 스파이-1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함정 사면에 장착돼 있어 1000km 밖의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합니다. 500km의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은 지난 2012년 4월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과 일본보다 빠른 발사 54초 만에 궤적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15초 만에 탐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이지스 함에는 스파이-1이라는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는 그 360도 범위를 항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지스 함이 동해 배치가 돼서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될 경우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의 초기 과정을 전부 관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당창건 70주년 전후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가장 먼저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해상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으로 미사일을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 감시 자산을 증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동창리 발사장으로 미사일을 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차가 서서히 운행하는 만큼 연합 감시 자산에 포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두 나라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미사일 발사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6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특이한 상황은 없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일주일 전, 핵실험 감행 한 달 전에 각각 관련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지난 1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 위성들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 높이 날아오를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리는 북핵 토론회에 미국 정부 관리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의 회의 제안은 알고 있지만 미 정부와는 관계없는 민간 차원의 행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오는 18일 육자회담 당사국들을 초청해 열기로 한 북핵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aware that the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s hosting a Track 2 event on the six-party talks on September 17th.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회의를 알고 있지만 이는 민간 차원의 행사로 미국 정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9.19 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랴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최근 공지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회의가 17일에서 1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인 비정부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뿐 미국 정부의 어떤 메시지도 들고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Non-official U.S. participants act in their private capacity and do not carry any message from the U.S. government. 미국이 철저히 민간 행사로 간주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육자회담 당사국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한 세 나라의 부장급 실무회의가 15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실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의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겁니다. 두 정상은 당시 회담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등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었습니다. 세 나라 외교부 관계자들은 이날 정상회의 일정과 장소, 세부 준비 사항과 정상회의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실현되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 각각 한일, 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잇단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합의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 통일부 당국자를 포함한 한국 측 시설 점검단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등 상봉 행사에 사용될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방문단 활동은 이산가족 면회소 그리고 이제 머물 숙소, 기타 이제 어떤 개별 상봉 장소라든지 환영 연회 장소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전기 기타 이런 시설 현황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이산가족 명단의 생사 확인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국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일일이 대조해 생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등록된 한국 내 이산가족은 6만 6천여 명입니다. 남북은 지난 15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국군포로 납북자 50명을 포함한 250명을, 북측은 이산가족 200명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가운데 최고령자는 103살 하미주 할아버지로 80살 이상의 고령자가 182명이며 북측은 97살 민숙이 할머니를 포함해 80살 이상이 193명이나 됐습니다. 가족관계로는 남북 모두 부부나 부자 관계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난해 상봉 때보다 90살 이상이 10% 정도 더 늘어났고 직계가족도 더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전달받은 이산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한 뒤에 다음 달 5일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어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 달 20일에서 26일까지 2박 3일씩 두 차례로 나눠서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번째로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인권 주간이 개막됐습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의 영향력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15일 제2차 북한 인권 주간이 개막됐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인 엘샴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엿새 동안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와 그림 전시회, 음악 공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단장인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15일 개막식 후 BOA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일원이고 또 이 아세안의 정치적인 그 비중도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와서 실상을 NGO로서 실상을 좀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이번에 그 네 번째 오는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인도네시아에 북한인권 참상을 알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들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의 다이얼로그 예술관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마르주키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다르수만 보고관은 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북한 내 반인도 범죄의 참상을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미셸 소넨 캠페인팀 간사는 BOA에 다르수만 보고관이 인도네시아어로 직접 정부와 국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Mr. Darusman really encouraged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the Indonesian people to be aware.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년 전부터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행사하며 북한 정부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서구 전 차관은 이날 행사에 특히 인도네시아의 많은 주류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디어와의 대화를 가졌거든요. 굉장히 그 자극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혁 씨와 화가이자 팝 음악가로 활동하는 강춘혁 씨 등 탈북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남북한에서 누리는 자유의 극명함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김 전 차관은 전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주간에는 탈북 화가 선무 씨와 강춘혁 씨의 그림 전시회가 자카르타에서 20일까지 열리고 16일에는 인도네시아 대학 법학대학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의 접근 방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이 대학 법학 교수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인들과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탈북민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 크로싱 상영과 탈북민들과의 대화 행사가 16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어 17일에는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에서 아세안 회원국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 행사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에는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교육도시 반둥에서 북한인권 실태 강연회가 열리고 19일에는 자카르타에서 탈북민 힙합 음악가로 활동하는 강춘혁 씨와 인도네시아 음악인의 합동 팝 공연이 열립니다. 이런 활동은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라고 김서구 전 차관은 밝혔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은 보장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메시지를 그 인도네시아의 언론한테 전하고 인도네시아 언론을 통해서 아세안에 퍼지고 그런 생각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북한 정부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그 가혹한 그 인권 침해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같은 인류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개학 12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미술대학 동창생들의 작품인데요. 수익금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이건 말인데 왜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네요. 추상인가요? 이것들 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오랜만에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울대학교 개학 1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울대 미대 출신의 작가 160여 명이 400여 작품들을 출품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를 주최한 K-메세나 네트워크 손은신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회는요, 저희가 서울대학교 개학 120주년을 맞이해서 탈북 어린이하고 그다음에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그런 모임의 전시입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이 기부해 주셔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후원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에 탈북자들이 많고요. 탈북자, 특히 이제 탈북 어린이 같은 경우는 남한에 내려와서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이 향후 통일이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이 꿈나무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그 사회에서는 좀 제도적이나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원하게 된 그런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탈북 청소년을 위한 기금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작가들이 직접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찾아가 예술 교육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남산의 여명학교에 가서 일부 후원금을 드리는 형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젊은 작가들이 그 친구들을 미술을 가르치고 또 그 학업에 참여해서 기부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이제 예술적인 거를 같이 더불어 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기부하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이 때문에 광복 이후 한국 미술계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 동창회장인 유인수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그 1950, 60년대는 이제 비구상이 일색이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외부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많았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90년대, 2000년 들어서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주 필연적인 욕구에 의해서 작업이 이제 완성되다 보니까 그 전 60년대 작품보다는 훨씬 더 그 자기 성향이 더 강한 자기 존재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950, 60년대 작품은 거의 모방이었었다.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거를 가져온 게 이제 대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다양하고 그다음에 형식으로서는 그 구상계열 작품이 많습니다. 뜻깊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도 함께했는데요. 구본모 작가는 꽃과 나무, 동물을 그린 그림들을 내놨습니다. 꽃하고 나비하고 그리고 숲속의 그 동물들 그쪽에 지금 기린하고 좀 새 있죠 여기. 그 자연 내가 이제 손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니까 되게 테마를 그리 잡았어요. 구본모 작가는 북한이 고향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회라는 이야기에 어릴 적 고향이 생각나 더 선뜻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5살 때 넘어왔거든요. 저 강원도 원정리가 제 고향입니다. 금강산이. 그래서 제 고향은 한 서너 번 갔었어요. 이번에. 가서 거기 산지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가 알아요. 우리 집안을. 그때 어머니가 아니면 아직까지 그 이북에 있었겠죠. 전시회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김종선 부회장도 작품을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동양화 전공인데 개 그림을 요즘은 개 시리즈로만 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북, 그러니까 같은 동포지만은 북한의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사실 연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안마해도 모든 게 낯설고 이방인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차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탈북자 대안학교를 좀 돕자. 전시회를 둘러본 관객들은 다양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것 같네요. 구성 쪽의 작품하고 인물화 쪽, 그리고 추상적인 쪽도 좀 괜찮고요. 다양하게 출품이 된 것 같네요.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이 뭐냐면은 옛날 중세 때 서양에서 그 벽화밖에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액자 형식이 뭐냐면은 그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그 벽화 장식에서 떠나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손은신 이사장은 앞으로도 탈북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은신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문화 교류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관심 또 배려 그들과 소통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만이 추후에 이제 문화 교류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역할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서 이제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차원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제70차 유엔 총회가 개막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대규모 반대 시위도 열렸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미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9월 말이다라고만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정확한 일정이 나왔군요. 네, 백악관이 15일 일정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25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두 나라가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와 지역 현안 또 양자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두 정상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도 건설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얼마나 머무나요? 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요. 시진핑 주석은 22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리는 25일까지 나흘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요.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뉴욕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28일에는 직권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아닙니다. 지난 2013년 6월에 미국을 방문했었는데요. 당시는 실무 방문이었고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소도 워싱턴이 아닌 미서부 캘리포니아의 휴양지였습니다. 국빈 방문은 이번이 그러니까 처음인데요. 예.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 앞서 22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까요? 네, 사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이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국빈 방문 일정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두 정상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도 건설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 현안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 문제와 함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이 있습니다. 네. 한편 두 정상이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꼽히고 있는데요. 두 정상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공동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뭐 여러 현안 의제들을 얘기하지만 뭐 서로 이렇게 좀 의견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은 기후변화 정도라는 그런 지적도 있군요. 북한의 핵 문제도 다루겠죠? 그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국제사회에서의 테러 대응 협력들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 데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국 간 경제 협력도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요. 네. 특히 두 나라가 추진해온 양자 투자 협정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여 개 대기업 대표들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에게 양자 투자 협정 합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두 나라 경제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세계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두 나라 사이에 이견들이 참 많은데 이 의견 차이 어떻게 좁힐지도 관심사겠죠. 네, 사이버 공격이나 영우권 분쟁 등 견해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고 또 오랫동안 대립해온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고요. 중국의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떤 시점에서 국가의 핵심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겨야 할 싸움이라면 꼭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해킹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자국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문제인데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문제인데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 필리핀 등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 6월부터 인공섬 건설을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매립한 인공섬에서 세 번째 활주로를 건설하는 듯한 움직임이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 건설도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74 유엔 총회가 개막했군요. 네, 올해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총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일 총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모겐스 리케토프트 의장이 총회 개막을 알리면서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국의 행동을 언급했고요. 또 시리아 사태를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또 보편적 기후변화 합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예, 유엔 총회가 열렸으니까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총장도 연설을 했겠군요. 네, 반기문 총장도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각국이 평화와 우호 또 인권이라는 유엔 창설의 기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유엔이 이룩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 특히 시리아 내전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엔 총회 연설이 이달 말에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여러 나라 정상들이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유엔에 따르면요, 올해 193개 회원국 중 160개국에서 정상이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데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도 25일 연설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남북한에서는 뭐 누가 참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참석 안 하나 보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요.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합니다. 네. 정상들의 기조연설은 2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수반이라서 기조연설 첫날인 28일 연설하고요. 리수용 외무상의 연설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됐습니다. 앞서 한반도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요. 박 대통령은 이번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과 대표들이 오는 만큼 연설뿐 아니라 또 옆에서 정상회담도 갖고 또 여러 회의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조연설에 앞서 25일부터 27일까지는 올해 총회의 하이라이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UN 개발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오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요. 앞서 유엔 총회 의장이 개막사에서 밝힌 대로 전 세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국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이 새 안보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대가 생각보다 거센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또 연립여당은 당초 16일까지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야당이 회의장 앞을 막고 이렇게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저지에 나서면서 아직 표결을 진행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도쿄 등 여러 도시에서 새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안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부분이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 안보 법안은 지난 7월 이미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고요. 이제 참의원 표결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의원에서도 다수인 연립여당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좀 있겠지만 참의원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합니다.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주 무투표로 집권 자민당 총재에 재선되면서 가장 먼저 안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예. 새 안보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일 텐데요. 어떤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집단적 자위권은 한마디로 그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모든 나라가 가진 권리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근거해서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개헌이 어렵자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해 왔는데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안보 정책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평화헌법에 따라 방어 목적의 군대만 유지한다는 개념에서 공격도 가능한 군대를 갖고 또 그에 따라 공격용 무기와 병력도 갖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등 과거 일본 침략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주변 국가들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큰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일단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확산 또 아태 지역의 안보 차원에서 일본의 이런 행보를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본 안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반대가 심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절반 이상이 새 안보 법안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도 10명 중 8명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그리고 미사일 위협,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또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확대의 필요성 등을 언급해 왔습니다. 네, 앞서 일본 의회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야당의 반대가 아주 심한 것 같네요. 네,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예. 일본 국민 다수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의 강행 처리는 안 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또 끝까지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요. 아직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법안을 더 설명하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막고 표결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연립여당은 15일 표결에 실패하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민주 사회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정부의 뜻에 반대하는 시위도 자주 열리고 있는데 이번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시위도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며칠째 안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법안 저지에 설사 실패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침묵하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후에도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교토에서는 현지 변호사들이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10시간 연속 마라톤 연설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오사카에서도 주민들이 거리 행진을 벌이는 등 여러 곳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전직 판사 75명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15일 일본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립여당이 어떻게든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참여연에서도 통과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는 최고 2.5m까지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금요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살펴봅니다. 먼저 평양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8도. 황해도, 해주와 개성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28도, 개성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4도. 함경북도 청진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2도. 량강도 해산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5도. 자강도 강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적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영권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5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이 세계와 지역 현안, 양자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을 건설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중 양국은 여러 현안들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미국 정부와 기업체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는 동안 사이버 보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비난하고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밖에 중국의 열악한 인권 문제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6일 시리아 사태에 대해 군사회담을 열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전날 이뤄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들이 러시아의 제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판과 계산착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70차 유엔 총회가 1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이번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도 창설 70주년을 기념해서 오는 25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오는 28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인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를 채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공군 소속으로 보이는 전투기들이 일본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투기 4대가 15일 북부 홋카이도 상공을 침범했었다며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약 16초간 일본 영공에 머문 뒤 쿠릴 열도 쪽으로 이동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쿠릴 열도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 이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러시아의 Tu-95 전략폭격기 2대가 일본 영공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 채굴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며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것은 극도로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두 나라 간 사실상의 해상 경계지역 부근에 16개의 가스 시추 장치를 설치하고 이 중 7개를 가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2008년 영토 분쟁 지역에서 해저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독자적인 시추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2010년 이후 두 나라 간 영토 분쟁이 심화되면서 파기된 상태입니다. 유엔은 스리랑카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특별사법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 이사회에서 2002년부터 2011년 기간 중 스리랑카에서 무차별적인 공격과 살인 등이 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